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김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15번째 시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심쿵 심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자, 꼰대 껌나무. 네, 최강욱입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지난 시간에 1차, 2차, 3차 가보게요. 내용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광무개혁과 광무개혁. 그리고 이제 광무와 가보를 좀 쑥 들어가 보는, 예. 쑥 들어가면서 약간 옛날 얘기랑 연결되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않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예. 좀 재미없게 배우는 거 좀 재미있게 얘기해 그렇죠. 보려나. 예. 뭐 이런. 근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예. 전국구도 그렇고 진가역도 그렇고 이렇게 최강욱 변호사님이 예.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중요한 항상 역할이죠.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 왜 앉아 있어? 꼰대 막 이러시고 그래서. 그럼 꼰대라 그러지. 이런 똑같은 거 꼰대 그런 거 최강욱 변호사는 사람.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진압됐습니다. 예. 껄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어디서나. 껄짝조리. 껄짝 처음 들었어요, 진짜? 네, 꼴짝이라는 전라도-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골짜기 사는 사람은 껄짝이라는 거예요. 아, 전라도 말이에요? 전라도 말이에요. 아. 삐고. 아니, 나한테 쩌리가 전라도 말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예. 전라도에서는 껄짝이라고 한다. 쩌리라는 아, 말은 요새 쓰는 말이고. 들었다. 자, 광무개혁. 가부개혁도 또 얘기를 해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미를 좀 한번 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성 해방이라든지 예. 뭐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어떤 그런 신분 상승 같은 주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얘기해 보는 예.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할까요? 예. 광무개혁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갑오개혁이 실패했잖아요. 예. 을미개혁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2년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을미개혁이 1895년인데 그때 이제 아간파천을 통해서 이제 도망 나왔죠. 예. 도망 나와서 여장을 하고. 그게 핵심이야, 그게. 기억나시는 거 그거밖에. 예. 그 쪽팔리잖아. 왕이 여장을 하고 튄다는 게. 정말 쪽팔린 일이죠. 아, 실질적으로 예를 들었고 명성황후의 살해 이런 것도 진짜 분노스럽지만 그거 여장을 하고 튈 때 그 왕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부 리더가 그냥 칼을 물고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그게 제일 쪽팔리더라고 나는. 그 전에 예. 춘생문 사건이라고 춘생문이란 문으로 튀려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제 명상황후 다음으로 이제 고종과 평생을 살았던 엄상궁이라는 여인이 예. 예쁘게 여장 궁녀복장 해주셔서 이렇게 좋게 보자고요. 춘생문 사건과 그 여성의 사건이네. 여성 옷을 입었으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그나마 여장을 시킬 생각했지. 키 컸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 동글동글 하시고.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아, 키가 작았어요? 작죠, 고종. 그 왕 사진을 보면. 아무튼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간 있어요. 예. 고종이 이제 그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제 1897년이 되는 해에 예.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천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상식일 수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그 종묘 사직감은 사각형이잖아요, 다. 예. 그 저기 제단의 모양이. 근데 중국에 아마 천단공원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가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이게 중국의 자연관이에요. 예. 그래서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니까 둥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후는 땅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제단을 만들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각형의 제단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제후국이니까. 천원 지방,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얘기하는 우주관인데요. 예. 천원,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방, 모서리방이잖아요. 각졌다 이런 건데. 이거 알아요? 천원지방? 네. 아, 그렇구나. 아이, 역사 선생님들한테는 유명한 얘기지. 풀어서 얘기해 주느라고. 천원지방이라 하늘로 둥글고 네. 땅은 사각이다. 네.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동양의 세계관이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원구단을 만들어요. 예. 환구단이라도 부르는데 조선 호텔 옆에 있는 거.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유실되고 그 건물 벽하고 그 부속 물건 넣어두는 황궁우만 남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원 동그란 제단을 만들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나 황제다라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생원지방. 그 뭔지 알아요? 뭐예요? 천원지방을 중국어 비슷하게 한 거야 그냥. 혹시나 했는데 아니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 웃겨서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 선포하면서 예. 이제 황제국을 표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호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걸 선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승한 의미로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고 이제 본인을 황제로 하면서 이제 광무라는 연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행된 게 스스로 황제라고 주장하면서 광무연호가 시작이 된 거네. 예, 예. 그렇죠. 그게 광무개혁이라고 이제 보통 고종을 얘기하죠. 광무제라고 하는 게 이래서 광무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종 만력제 이것도 신종이 연호를 만력을 썼기 때문에 만력제라고 청나라에서 하는 거.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에서는 그거 너무 헷갈릴까봐 그 광무제 이런 말은 안 쓰고요. 이제 없어졌어요? 후한 광무제 이거만 배우고 그건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고종황제라고만 고종황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연호는 광무예요. 그 나름대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칼을 물고 죽든가 이런 정신으로 마지막 불꽃을 이제 고종이 태운다고 볼 수 있어요. 예, 1년 동안 그 도망갔다 와갖고. 네, 네. 1년 동안 감옥 갔다 온 거네, 일종의. 감옥은 아니고 거기 가서 잘 살았어. 럭셔리하게 잘 지냈죠. 러시아 미녀들과 함께. 예. 몸짱이 되고 돌아왔나? 지금 나를 좀 누가 찍었어야 돼. 진짜 사진을 진짜 보셨죠 지금 이 봉하게 티를 줘서 뒷골이 여태까지 그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황제랑 본인을 연결하고 이렇게 진짜 와. 요즘 이 전과자들 사이에서요. 너 감옥 가고 싶어? 이거를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너 몸짱 되고 싶어? 제 개그. 지금 표정을 찍었어야 돼. 정말. 네, 정말 이렇게 한참 선배님이시고 할아버지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참죠. 초등학교 때 밟았어야 되는데. 또래였으면 진짜 내가 뭐 했을 거야.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개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특이한 점은 군사제도 개혁을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예. 원수부라고 해서 군사제도 개혁을 많이 신경을 써서 요때 좀 배출된 군사들이 나중에 정미의병 같은데 이제 의병의 자원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 좀 군사개혁에 좀 의지가 있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해서 상공업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게 가장 좀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네. 식산흥업 정책. 네, 상공업 진흥. 그러니까 예.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은행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광무개혁 기간에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경제민주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건 경제 개발이죠. 경제 개발. 별간 노욕이 생각나요. 아니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예. 뭐 전국적으로 다 하진 못했지만 양전 사업이라는 토지 조사 사업도 해요. 조사 사업. 네, 그것도 하고.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최초의 그러니까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한 문서다라고 불리는 지계라는 걸 이때 처음 발급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계를 두고 학교 교과서에선 이게 그래도 우리가 근대 국가로 가는 중요한 소유권의 변천이다라고 가리키거든요. 예. 정말 웃긴 게 그 옛날에 교학사 교과서 있었잖아요. 그 뉴라이트 교과서. 거기를 보면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단순한 소유권 분쟁 해결 문서다. 그러니까 자생적 근대화는 없었다. 해서 이걸 하려고. 딱 꺾어버려요. 이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등기 제도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네. 지계라는 것이 이제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딱 근대화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이 등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또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측량을 다 마치고 그때 한 것만 인정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물적 기반이 친일파로서 얻었던 그 재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계도 싫은 거구만. 그렇죠.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학사 교과서가 워낙 문제가 많았고 그걸 제가 근데 꼼꼼하게 따졌네 이놈들이. 그놈들도 장난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장난 보면은. 그런 거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역사전쟁도 그냥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학사 교과서 몇 번을 읽었는데요. 다 따지면서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몇 번 읽으면서 심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몇 번 읽으면 벌써 세뇌돼 갖고 뉴라이트가 됐을 텐데. 막판에 가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마지막 검수 시험 때 보면서 뉴라이트가 공격할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커밍아웃 한다 그러고. 저는 변절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그거 있다면서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운동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30대 넘으셔서 이제 확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그 보니까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 20대 때 대학생 운동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좀 뒤늦게 시작한 게 되게 이런 좀 그런 모습 그 어떤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그러면 변호사 영화 보면 그게 사실에 많이 근접해 있어요. 변호인. 그 막 럭셔리였어. 그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갔는데 그 변론 불임 사건인가요? 불임 사건 변론을 통해서 확 그 책을 보면서 오는 건데 태생적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만날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개혁이나 이런 진보를 만날 시간 그 계기가 없었고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늦게 양반이 만난 거지. 생전에 스스로 나는 83학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83년도부터 예. 이 사회의 모순이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 그런 워딩하는 거 보면 그것도 탁월해. 그런 감각이거든 그거는. 예. 봉학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속상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그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냐 예.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양반 고생하다가 사법시험 합격했잖아. 결혼한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 합격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수도 있고 뭐 판사 됐을 때가 행복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 당선됐을 때 아니면 뭐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을 때 뭐 이런 게 행복했을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이 양반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판사 관두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예. 돈 잘 버는 변호사로 그때 집 사고 진짜 이제 애들한테 좀 옷도 좀 좋은 거 사입히고 그때가 제일 좋았다. 나는. 영화에도 막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이사 갈 때 네. 그때 맞아요. 좋아하잖아. 이게 우리 집 맞냐고. 예. 어? 그러니까 그 소시민의 행복을 83학번이 떨쳐버리고 이제 전 고생길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저 여보 나 좀 도와준가 그 자서전 읽어보면 조금 너무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그냥 아빠 마음을 이해 못하나 그 약간 그 좀 그런 게 좀 저는 보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노대통령 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도 이제 뒤늦게 이런 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하겠다. 심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 그 40이 다 돼갖고 네. 40이 거의 다 되죠 이제. 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우린 40 된 게 한 400년 전쯤 같아.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예. 이 광무개혁 때 그게 저기 13도가 처음 된 게 광무개혁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방송이 웃긴 게요. 저는 그냥 사실은 시험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예. 최대한 역사 얘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시험에 나오는 걸 찝어주고 막 진짜 맞아요. 아니 최변이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거 가르치는 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심쌤인데 시험 보는 건 아마 역사 시험을 같이 시험을 내면 여기 성적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서울대 법대인데. 서울대 법대인데. 그렇게 학벌 위주의 사고를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 팔도라고 하다가 그전에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좌도 우도를 편의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지 행정구역이 예. 전라 우감사가 있고 전라 좌감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팔도가 23분가로 되잖아요. 왜 가보개혁 때 한번 맞아요. 잠깐. 그랬다가 다시 13도로 딱 되잖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거는. 미치겠다. 23이 우리가 해운대 가면 네. 포장마차 중에 23번 포장마차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딱 나타나네요.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23번 포장마차 이게 프랜차이즈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걸 왜 떠올렸냐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감정 문제가 하도 극복이 안 되니까 지역주의가 네.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나왔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다음 김경준 비서실장이 그거에 전문가라 그러면서 하려고 그랬지. 김병준, 예. 김병준. 예. 그래서 저 23부도 그때 좀 참고했으면 그렇죠. 좀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여기서 얘기를 다 못했지만 예. 행정구역 변동은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확실히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좀 짱이세요. 근데 이제 23번 포장마차? 아니요. 왜 이렇게 땀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무개혁이 이런 의미는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의미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이걸 비판하는 학파는 뭐냐면 무슨 비판을 하냐면 너무 보수적이다. 이때 외쳤던 말이 구본 신참이에요. 예. 옛것에 근거해서 뭐 새 걸로 천천히 나가자면서 예. 갑신장병과 가보개혁을 다 비판해요. 그러면 그 두 개 비판하면 더 보수적인 개혁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종 혼자 했어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역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의 주체 세력은 없이. 이제는 완전히 없죠. 왜냐면 완전히 없이. 급진계합화 갑신정배 때 날라갔죠. 명성황후 죽었죠. 뭐 동학 끝났죠. 저기 뭐냐 그 가보기역 통해서 온건계합화 다 날라갔죠. 남은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뭐 이용익, 민영환, 윤용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갈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광무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그 을사조약 때 먹힐 때 대부분 다 그냥 다 수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친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죠. 예. 민영환만이 자결하게 되고 참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광무개혁 얘기는 이제 그 정도고요. 예.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약간은 우리가 이제 예. 정치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사라는 게 꼭 정치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재미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정말 재밌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여성의 방 얘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의미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로.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건 아닌데 시험에 잘 안 나와서 너무 대강 배워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걸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는 그냥 남성 중심 사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에 비해서 막상 우리 역사를 좀 드립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냥 극단적 남성 중심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려하고 조선 전기까지 하고 예. 조선 후기가 남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미지는 다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나쁜 이미지고 예. 그 전에는 좀 낫다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첫째 뭐냐면 고려 말 조선 전기는요. 예. 첫째는 남녀 균분 상속을 해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 유무나 어떤 그 서열 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야, 갖는. 이건 무척 진일보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진일보가 아니라 진일보가 원래 아니라. 우리 습속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까지도 우리는 이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민법에 아예 예. 상속을 하면 예. 큰아들이 50%를 더 가지고 예. 그다음에 딸들은 덜 가지는데 저 시집간 딸은 또 결혼 안 한 딸의 반밖에 못 갖고. 예. 근데 현재도 그래요? 아니 이제 그건 그쵸,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예. 1980년대까지도 그랬다니까. 그렇죠. 상속 이혼을 해도 여자는 6개월간 그 뭐 재혼 금지 이런 게 네, 있었더라고요. 네, 옛날에. 네, 맞아요. 아니 우리가 1980년대에 예. 상속을 받았으면 그걸 아는데 예. 남자를 일로 따지면요 결혼한 여성은 0.5인가 그래요. 4분의 1, 4분의 1. 아, 0.25 맞아. 예, 예. 결혼 안 한 여성이 0.5죠. 예. 그거를 옛날 법과사회라는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걸 배우는데 예. 아직 그렇게 문제를 풀기 진짜 근데 시작했어요. 골 때리는 거였어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랬다 그러고 그때 이제 호주제도 있고 다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제도 폐지하자 그러면 막 완전히 무슨 불안당 쌍놈이라고 그러고 막 성균관에서 제가 잘 알죠. 그때 난리 났었잖아. 저희 학교 앞에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거 붙어 있어요. 호주제 다시. 지금도 저는 진짜로 이 극단적인 예를 얼마나 무식했냐면 호주제 옛날에 학교에서 그거 나오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네. 그 호주 옛날 호주 그 축구 잘했잖아요. 네. 그것만 알고 이게 호주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호주에 엮인 얘기가 많아. 이승만 부인을 호주댁이라고 불렀잖아. 프란체스카를. 예. 오스트리아 여잔데. 오스트리아 여잔데 헷갈려가지고 호주댁이라고 그랬어. 오스트리아 일리아로 헷갈리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는 한문으로 하면 오질이 아니에요. 오질이죠. 예. 스위스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서서. 이거 언제 쓰던 말이에요? 아니 한자로 그렇게 써요. 스웨덴은 뭔지 알아? 몰라요. 서전. 그건 난 몰랐어. 그 스위스 말로 서서. 예, 오스트리아 오질이도 몰랐죠. 네, 몰랐어요. 언제 때야, 이게 언제 때 사람들이야, 이게. 요즘 20대 다 알아, 이거. 나 진짜.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니, 누가 요즘에 그런 말을 쓴다고. 예. 아재 개그 오질이. 제가 젊은 개그 해볼까요? 예. 개그도 아니고. 예. 혹시, 근데 모르실 거예요. 저기 네덜란드 화가 불이 헐이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너무 기운 빠지지 마시고 뭐냐면, 그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과 몇 년만 해도 불이 겔로 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어도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겔이 헐로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걸 다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 교과서가 최대한 원어 발음 맞게 다 바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거 다시 다 외워야 돼요. 뭐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것도 그 이전에는 뭐였지? 뭐 옴미아드 왕조인데, 우미아드로 바꾸고. 다 그렇게. 그거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해야 되잖아. 네, 지금 마호메트란 말 안 써요. 아니 옛날에 그 축구 선수들 한 15년 전만 해도 그 호나우도 이런 게 알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알 발음이 안 되잖아. 로마리오. 그때 로마리오 막 이렇게 읽었어. 맞아. 호나우도 맨 처음에 로날두라고 그랬어. 로날두를 읽었었잖아요. 맞아. 알은 발음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제 지금 좋은 거죠. 지금 서서 하신다고 저한테 무시하시는 거지. 20대는 다 알아요. 오질이 서서 서번. 그래요. 뭐. 스페인은 뭐라 그래요? 몰라요. 서바나. 그거는 학과 이름에도 있었잖아. 함정이 빠졌어.
아, 힘들다. 얼른 하세요. 여성의 방. 제가 지금 언론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또 이제 족보의 출생순으로 기재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족보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현재 우리가 쓰는 족보를 펼쳐보면 이게 남자, 장남, 장손 순으로 다 쓰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써요. 그래서 사실은 족보가 지금 보면 너무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촌까지 합치면 두 번째가 여자애거든요. 근데 족보를 보니까 걔가 제일 끝에 써 있어요. 끝에 있죠. 남성 위주니까 족보가.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걔가 이제 족보가 나가면서 그쪽 족보에는 그냥 청송 심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어떤 그 주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쪽 집안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야만적인 아주 남성 중심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고려 때 족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처가의 호족에 입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재혼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야, 고려가 훌륭한 나라였었네. 조선 전기까지. 조선 전기까지. 예. 심지어 서류 부가원이라고 책에는 안 썼는데 예. 그 시집살이 말고 원래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율곡 이도 20살 때까지 신사임당 그러니까 아버님 집, 외할아버지 집에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대릴사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건가? 대리사회는 그전에도 있었던 그전에도? 풍습이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강릉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정이 예. 강릉인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양 가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정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은 뭐 친정 가면은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소박받고 왔다고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갖다가 요즘 이 얘기가 많이 퍼지니까 일부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만드는 분들이 뭐 고려는 남녀평등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일부 이런 요소가 있었을 뿐이지. 그렇죠. 인류 역사에 남녀평등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 그 이러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조금 어디서 이제 인류학 같은 거 들은 사람들은 저한테 모계 사회에 있지 않냐고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계 여성 쪽으로 내려오는 근데 모계 사회도 사실상 거의 뭐 모든 게 다 뭐냐면 외가 쪽.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주도가 돼 내려온 역사는 사실 없다. 그건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가 쪽에 남자들이 권력을 그렇죠, 있었을 그렇죠.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사 공부하면 일본에 여자 천황 많거든요. 예. 이거 되게 남녀평등이네? 아니에요. 그 여자 천황 뒤에 있는 그 이제 외가 쪽, 외할아버지 쪽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장악하는. 그리고 그 여성 천황은 얼굴 마담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은 남자들이 그렇죠. 장악을 하고 있었던.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오버해서 야 우리 옛날에 고려 때 남녀평등 사회였다. 실제로 그렇게 무슨 소년 무슨 일보나 이런 데 막 나와요. 애들 보는 교재요. 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죠. 잘못된. 네. 그러니까 여자를 계속 저렇게 뭐 제도적으로도 무시하면서 반영해주지 않은 게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고. 고려 시대나 조선 초까지. 네네. 예. 저는 그 조선 초기의 풍습 중에 제일 저는 재밌고 신기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거. 응? 선생님 그거 알지 않아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해가지고 이 풍습이 계속 귀걸이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 세종이 그랬다는 하여튼 왕이 예. 귀걸이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 귀걸이 좀 그만해라.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이거에 얼마나 비싼 거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때 저기가 그렇겠지. 과시가 되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때도 짝퉁 시장이 좀 열려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폐지된 줄 아세요? 결국 그게 슬슬 없어진 이유가 예. 그게 또 재밌어. 앞으로 귀걸이 한 놈은 과거 시험 못 들어와. 결정적이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이게 재밌더라고. 아니 지금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고 하는 문화지만 고려 시대는 남자가 치마를 입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의미의 치마는 아니고 예. 이제 복장 자체가 이제 좀 그런 치마 같은 벙벙한 거. 벙벙한 거.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또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사건이 일어나면 사회가 뒤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큰 사건을 겪었는데 일본도 왕조가 바뀌고 청나라도 중국도 바뀌었는데 우리는 가장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만 안 바뀌는. 근데 이제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게 뭐 소중화주의, 뭐 북벌론 이런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성리학 절대화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여성 차별.
예. 그게 다 이 시기 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 예가 뭐냐면 친형제도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집에 와서 살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삼정 지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듣기 싫은. 그러니까 외부에 뻗어나가지 못하고 나가게만 하면 두드려 맞고 들어오니까 집에 와가지고 대장 노릇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남자들이? 집안에서 집안에서 개품 잡고. 그렇죠. 와이프 패고 이러면서 남녀의 이제부터 이제 차등상속 시작됩니다. 차등상속 시작되고 장자가 제사를 전담해요. 네. 그 전까지는 그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장자가 장남이 제사를 전담하면서 재산 상속권에서도 우위권을 확보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양자 제도의 일반화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학교나 이런 데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 입양 문화가 좋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입양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면 여기서 양자 제도는 큰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비틀어서 대를 이으려고 만드는 거죠. 이건 20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한 1960년 7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있었더라고 이런 거는. 그럼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 작은 집에 위에 이제 그 큰 집에 아들 딸도 다 있었는데 작은 집에 아주 똘똘한 애가 있으면 큰 집 장남 집으로 보내갖고 거기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집도 좀 살만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게 그 근자까지도 있었더라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아버님 형제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님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자랐단 말이죠. 그 집에서 그렇죠. 그 집에 아들이 없으니 그런 분들 많죠 뭐. 그런 게 이제 그때 양자 제도에 그 잔영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몇백 년을 간 거야 그것도. 그렇죠. 유교 문화가 깨진다는 게 하루 아침에 깨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적인 건 뭐냐면요. 자살 강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 아직까지 연구서가 많지는 않은데 중국 얘기긴 한데 명나라 때 그 조나선 스펜서라는 역사학자가 왕여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번역되면서 꽤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명나라나 우리나라가 똑같이 유교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연료잖아요, 연료. 근데 이제 연료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남편이 일찍 죽은 경우에 이제 그 며느리가 20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자살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자살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연료문을 세우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추악한. 이제 유학을 전체를 다 부정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유학은 너무 좀 아주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제 발생을 막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문화고 그게 지금까지도 쭉 내려온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깨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종교예요. 그 동학, 천주교, 개신교.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동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가 둘 다 함께 입도식을 하고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건데 그냥 같이 다닐 수 있게 하고 축적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반대하고 또 이제 남녀가 이제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수준이 올라가면 동등하게 접장이라고 불러주고 천주교도 미사를 드릴 적에 남녀가 함께 보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제 남녀 평등을 가리켜요. 흥미로운 게 그 수도 규칙이라는 중세 때 만들어진 문서를 보면 성 베네딕토가 쓴 건데 그 중세인데도 노예 출신의 수도사들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기독교적 정신이라 해야 되나 남녀 평등 정신 같은 게 확실히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오게 되고 당연히 처첩제도 재가 금지법 이런 거 다 반대하면서 교회 내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등 지금은 오히려 종교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사회로 진보적인 그런 모습이 좀 많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가장 결정타를 때렸던 건 이 개신교 선교사들. 왜냐하면 걔네들이 들어와서 이화 학당을 만들어요. 어찌됐건 그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주 내용도 재밌더라고 이화 학당 설립 과정이. 제가 잘 썼죠? 재밌게 썼어. 진짜. 난 이런 줄 몰랐어. 우리 딸 이때 태어났으면 이대 들어간 건데. 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쉽고요. 그렇지. 제일 처음에 왜냐면 여성들이 얻지 못했고 되게 웃긴 게 그 뭐냐면 복장 때문에 많이 탈퇴를 했대요. 그 노출이 심하다. 근데 그 노출이 유관순 누나 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드러나고 발목 보이는 건데 그게 야하다. 그래서 다니다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성 교육이 시작이 됐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남녀 평등 문화를 만드는 작은 어떤 기초들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요 내용이 재밌어요. 학생들을 막 자퇴하고 그러니까 모을 수 없어갖고 고아 기생들을 모아서 학생을 7명으로 늘렸고 네. 명성황후가 배꼽같이 순결하고 배 같은 결실을 맺으라. 예. 이화학당.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 이걸 내용을 그전에도 알았어요? 아니면 이번 그 책을 쓰면서 찾은 거예요?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요? 최변도 이건 모르지. 처음 봤지 이거는. 예, 그 얘기는 처음 알았고 저는 그 이화가 배꽃이 왕실의 문양이니까 상징이니까 그 얘기만 그냥 주워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화학당 얘기가 재밌어도 광고는 꼭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화학당, 그러니까 뭐 학교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찌됐건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교육이 시작이 되는 게 어디든 여자를 교육시킨다는 것이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1898년에는 서울 북촌에 사는 400명의 여성들이 장옷, 그러니까 쓰개치마라고 이게 코리안 히잡이죠. 일종의 이렇게 덮고 다니는 거. 그걸 벗어 던지면서 찬양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막 부자 과부가 무슨 여성 단체를 만들거나 여학교를 만들고 뭐 이런 일화들이 많이 생기고 가장 웃긴 건 첩이 차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안 받으려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첩들 인권 단체 이런 양정회란 단체를 만드는 등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완전하긴 하지만 여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게 또 이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일본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근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왜 근대화를 철도 놓고 뭐 기차 달리기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로 따지면 자생적 근대화죠. 이거야말로. 네. 그건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억압받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이어진 게 노동자 대투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소위 그 사업주 자본가들하고 맞서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뭔가 지금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사회 개혁의 한 그 공간이 이제 또 열리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힘이 계속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저는 그 듣는 사람들 얼핏 듣게 되면 전혀 관계없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연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측의 개혁, 종국적 개혁은 통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통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고 북의 체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때 종북몰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기사를 보면 우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언제냐고 하면서 계속 경직된 상태로 하는데 북미 간의 평화협정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왕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분출된 열기를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제3의 방향으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도 새 정치를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게 이 시기에 통일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힐러리가 됐을 때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갖고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럼 전혀 안 하고 국회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철수 국민의당은 마치 새누리하고 연정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대의 이렇게 변화하는 열기를 어디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두 세력은 대한 세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중요한 시기에 뭐 이란 가서 대박 났다고 헛소리 나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MOU 맺고 이란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 테헤란 타임즈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29조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그게 이제 이란이 중국이 뚫으면서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됐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렇죠. 지금 갑자기 가가지고 제대로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난 오늘 그 중요한 얘기가 그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남자들이 남녀 차별 사상이 생긴 게 최변 중요한 얘기를 슬쩍 지나면서 했는데 밖에서 병자호랑 임진왜란 이런 걸로 두들겨 맞으니까 이 병신 쪼다들이 집에 갖고 만원만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남녀 수직적 구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분출하는 힘을 갖고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생적 근대화를 했는데
우리 총선의 결과를 갖고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예. 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김종인이 당대표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논의할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동감이 되는 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버지들이 엄마 이게 뭐 심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뭐 물건을 던지거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게 흔했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고 그 앞에서 눈치 보면서 그렇죠. 이게 벨벨대며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 이제 막 자식이나 아내한테 풀고 그렇죠. 네, 네.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어가는데 그걸 더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상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못 가거나 좀 이렇게 약간 정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치가 제대로 못하니까 사회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근데 요건 얘기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뭐라 하더나 팟캐스트에서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왔냐면 한동안 북한 얘기하면 자기 검열처럼 아주 유명한 진보 팟캐스트 진행자나 이런 분들이 현북적 발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도 종북으로 몰리니까 우리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북한 비판할 수 있다 하면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들은 반공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젊은 애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다 현북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북 정서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북한 비판. 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네, 그냥 예. 북한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보적인 팟캐스트를 듣는 친구들도 진보의 자기 검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이, 그거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하한 가이드라인은 전국구예요. 네. 전국구 처음만 하면 됩니다. 아, 네네. 전국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우리가 하하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계속 꾸준히 다뤄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노비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 예전에 이제 노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뭐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을 안 하니까 노비를 증식을 못 하잖아요. 예. 잡아오질 못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 일천즉천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예. 한쪽만 천민이면 네, 노비랑 양인을 결혼시킨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강제로 노비로 만드는 네.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되게 셌는데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그 얘기인 거고 당연히 대다수의 노비는 평생 노비로 사는 거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재산을 갖고 성공한 노비들은 노비인데 노비를 들 수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이례적이긴 하죠. 예. 또 면천이 되기도 하고. 예.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노비를 사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좀 감이 없는 게 뭐냐면 노비는 매매, 상속, 징여가 가능한 존재다. 이 말이 꼭 나오거든요. 예. 근데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매매, 상속, 징여 팔 수 있고 상속 자기 자신한테 줄 수 있고 예.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물건이라는 거지. 물건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노비가 무엇인가 우리 역사에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게 이제 노비의 숫자를 갖고 좀 논란이 많은데 어쨌건 생각보다 노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인구의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웃긴 게 뭐냐면 웃기다기보다는 이제 노비 문제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조를 되게 많이 칭찬하는데 냉정히 따져서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기록으로는 노비제의 문제에 대해서 정조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뭐 해결을 하거나 법적 바꾼 건 없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너무 정조가 뜨니까 이제 정조의 반대편이라고 해서 노론 많이 까잖아요. 예. 근데 재밌게도 노론 측이 오히려 노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결국은 정조가 죽은 다음에 약간 그 내용을 두고 좀 얘기가 좀 있지만 어찌됐건 정조가 죽고 나서 노론이 권력을 잡자마자 했던 행동이 공노비를 해방했던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자꾸 옛날 역사 얘기하면서 한쪽은 절대선 한쪽은 절대야 맞아. 맞아. 예. 딱딱 가는데 오히려 노비 문제에 대해서는 네. 남인이 굉장히 신분을 중요시 여겨요. 네. 정약용 글을 읽어보면 정약용이 사회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엄청 따져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노론 아니야 했더니 정약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노론이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막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무슨 노론 사관 뭐 선과 악 우리나라는 다 노론이 망가뜨리고 뭐 노론이 친일파가 되고 그게 뭐 군사독재되고 이런 거는 정말 역사 얘기랑 너무 안 맞는 오버지 오버. 지나치는 아니 거죠. 난 그 우리 심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지점이 무척 중요한 게요. 네. 저렇게 경직된 사고로 그 한 그룹의 정치적 판단 네. 이거를 규정하는 거는 무척 정치 발전과 사회 맞아요. 발전에 예, 예.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수는 원전을 찬성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진보는 원전을 반대하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이게 우리 사회 발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 거냐면 권력층에서 보수 진보로 나눠갖고 맨날 쌈 붙이는 이쪽 집단이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진보 그 보수 꼴보수의 가치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싸우는 건 맞지만 아젠다별로 보수 진보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역사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유럽을 보게 되면 메르켈 보수에서 그 첨단 그 사수 아닙니까? 메르켈이 후쿠시마 사태 나자마자 독일에서 원전 제로에 도전하겠다면서 원전 폐기 그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네, 네. 예.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그 프랑스의 그 사르코지. 사르코지도 원전 폐지를 발표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사르코지하고 그 메르켈 이건 진보주의자인가요? 보수죠. 보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기 때문에 무조건 원전을 찬성하고 네. 진보기 때문에 무조건 원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보주의자들 중에서도 원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젠다별로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바뀌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종북몰이에서도 그렇죠. 자유로울 수도 있고. 아니 북한 핵 반대이죠. 세습 반대이죠. 그러나 북한과 경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사를 배우면서 바로 아젠다별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네. 저 역사전쟁에도 썼던 얘기인데 네. 그 프랑스인의 유태인 학살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을 나치가 시킨 게 아니라 시킨 측면이 있지만 프랑스의 우익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를 70년대 때 프랑스 좌익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인정한 줄 아세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90년대 중반에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원래 네. 보수주의자면 인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네. 예. 그러면서 좌우가 통합되고 역사에 대한 인식한 단계 또 올라가는. 그게 좀 아니 저는 그 말은 꼭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는 그렇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바꾸고 개혁해 나가는 게 보수지. 그냥 쥐나개나 무조건 하나만 옳다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는 의미도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작 보면은 우리나라 보수들이 훨씬 돌아봐야 될 지점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원전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기가 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 그렇죠. 예. 그거 5%도 아니잖아요. 차지하지 못하는데. 글쎄, 실제는 예. 실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러면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예. 원전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외국의 예를 보면은 사르코지는 사실상 저 외국에서 볼 때는 이명박이나 비슷한 놈으로 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황당하고 예. 무식하고 뭐 이상한 짓만 하는 놈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조차도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원전 폐지 앞장서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그런 환경 정책들을 또 시행하고 하는 것인데 왜 이 나라의 보수라는 것들은 말만 보수라고 하고 그러냐는 거지. 그때 원전 폐지 때 그 프랑스의 한 정치 철학자가 그 보수주의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에겐 사상이 없다 그래요. 예, 예. 그렇잖아요. 당연한 멋지잖아. 말이죠. 예. 근데 평상시에 갖고 있던 걸 그 사람이 워딩을 만든 거야 멋있게. 그러네. 아니 예를 들어 갖고 보수주의자들은 전시 작전권 한수로 무조건 반대해야 되나요?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예. 자기가 생각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수 진보로 경직되게 갈라놓은 것은 사실은 소수 권력자가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란 걸 보고 그렇죠. 보수나 진보가 사고가 좀 자유로워야 된다. 예, 예. 아젠다별로. 그렇죠. 예. 맞아요. 이제 박근혜 시대가 끝나고 있으니까 좀 달라지겠죠. 뭐 니만큼 퇴행했으면 됐지. 어디로 더 가겠어. 아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총선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예. 옛날 같으면 감옥 갈까 봐 못해요 이런 얘기. 옛날에도 했었나? 아, 근데 진짜 이 열기가 계속 이어가져야만 하는 때가 아닌가. 예. 뭐 총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겨가면서 담론이 확산되고 성장되어가는. 아니 오늘 중요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시대가 바뀌는 에너지가 분출하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담론을 정확하게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영혼 없는 인간들. 예.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100% 옳은 정책과 100% 나쁜 정책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예, 말은 멋있다. 예,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예. 토의가 필요하고 뭐 그렇지만 정책이 결정되면 공무원은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보고 그러면 정책이 결정됐는데 계속 개기고 그러면 정책도 집행하지 말고 싸우고 파업하고 이러란 말 그건 아니지 그건 않냐. 아니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싸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반론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정도 예. 100%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어?
그렇잖아. 왕정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 통합에는 오히려 왕정이 유리할 시대도 많았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왕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노비제도라는 거, 노예제도라는 것도 100%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노비나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은 지식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천재들이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음악, 미술, 건축, 예, 역사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예. 다 했잖아. 예.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노비제도의, 노예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노예제도를 부활시키자. 예. 왕정 복구하자.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공무원의 사명이냐. 100% 옳은 정책이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국정에 대해서 반대 뜻을 그런 거 분명히 반대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4대 강도 그렇게 해가지고 강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걸 반대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길게 볼 때 그러면 우리 강이 계속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강줄기가 반듯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이냐.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아요. 교과서를 100년, 1000년, 만년 한 권만 계속 가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냐. 그거 너무 답이 쉽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그냥 뭐 황후의 말처럼 권력 가진 사람이 하겠다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건 정말 나쁜 거지. 이게 말을 이게 바꿔야 돼요. 공무원의 필청팟. 네?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야 될 팟캐스트 진가역. 역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자세를 배워라. 예. 필청팟. 또 진가역은 역사 얘기니까. 그럼요. 혹시 뭐 직접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는 이 역사를 보수적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사회보장제도 누가 만들었어요? 비스마르크가. 예.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사회보장 확대시킨 거 다 보수당이거든요. 보수당 그렇죠. 왜냐하면 민심을 잡으려니까 보통 진보는 중산층들이 많거든요.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가 하층민이나 일반 서민들을 향한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거든요. 그럼요. 그게 보수인데. 예. 그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진보의 리버럴은 개인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보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따지면은 정봉주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보수 정치인으로 보수 분류되는 거지. 정치인이에요. 이게 절대 그럼요. 진보 정치인이 아니지. 여기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BOSS. 정말. 맞다. 보스가 옛날에 히틀러 군복 디자인 했잖아. 아이고. 자, 아직 방송을 한 몇 년 더 따라가면서 이거 배워야지. 한 398년. 아, 근데 이때 이 노비 문제는 예. 문제가 뭐냐면 해결책이 도모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경도나 평안도는 그러니까 노비가 막 도망 오죠. 이렇게 도망 노비를 받아줘요. 받아주고 못 잡게. 그러니까 추노라고 하잖아요. 그 막 도망 노비 잡는 거. 옛날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드라마 있었죠. 장영 나왔던. 근데 그거를 함경도나 평안도까지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구가 적어서 노비든 뭐든 와라. 땅은 널렸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함경도 평안도 지방과는 기본적으로 막아줘요. 항상 함경도 평안도는 노비 송환 그 협정이 안 맺어져 있는 거네. 그걸- 일종의. 그쵸, 일종의. 그러니까 노비 인도인 협정이 안 맺어진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 조선이 발전시킨 법이 나쁜 게 뭐냐면 천자수모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양인이면 그 남편이 노비더라도 그러니까 아빠가 노비더라도 자식은 양인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노비의 숫자가 줄잖아요. 예. 근데 문제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양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또 조선은 장례원이라고 노비 문제의 전담 소송 부서가 있을 정도로 노비 문제가 아주 활발한 주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노비 문제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 노비 문제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점만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않은 미봉책이었었네. 그렇죠. 예. 그게 항상 이 노비 문제를 대하는 좀 한계였었어요. 그 노론이 이제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민심을 수습하려고 공노비 7만여 명을 해방하거든요. 예. 말만 들으면 괜찮고 역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은데 그 당시 공노비 7만여 명은 버리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밥 먹을 데가 없는 밥 먹을 거지. 데가 없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나가서.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추적이 안 되지만 예. 가서 이렇게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쇼오프는 했는데 그렇죠. 근본적인 네. 대책은 없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떤 이 시대의 민중이나 피지배층을 다루는 방식이 예.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어떤 소리가 안 나오면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첩
네, 이거예요. 이게 저는 저번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변호사님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명첩이 이제 뭐냐면 그거죠. 임진왜란 말기 때부터 국가가 재산이 없으니까 공명첩을 사면 관직을 줘요. 근데 이제 실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관직을 가지면 양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 귀족 사회라고 부르지 않고 양반이라고 부르는 건 무조건 관료가 돼야 돼요. 관료를 배출하지 못하면 그 집안은 양반 집안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매간 매직을 합법화시킨 거네. 네네. 그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엄청 확대가 돼요. 엄청 확대가 되면서 이것만 사면 이제 자기 집안만 양반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 시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는 시기는 서양으로 따지면 시민혁명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시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뭐 어떤 부를 축적하고 어떤 사회계약론 같은 이 어떤 계몽주의의 사주를 받아들이면서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되고 시민들이 민중과 연대를 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시대였다면 우리의 조선 후기는 각각의 돈 있는 사람들이 공명첩을 사서 나 하나 자기 가족 하나 탁탁 벗어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 이 두 개가 어떤 역사적 차이를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연구가 안 된 주제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좀 연구가 돼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주체 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대화라고 하는 떡고물을 노리면서 일본에 기댔던. 그렇죠. 그 문화, 그 습관이 남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공명첩.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면 사람한테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도가에 붙고, 그 다음에는 일본 애들한테 붙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 붙고. 그래서 그 독재 정권이 주는 떡고물을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 돈 썼던 게 이런 뿌리가 있었네. 돈 써서 이게 그 국회의원 되고. 근데 요거는 그 실제 관직을 얻는 건 아니고요. 명예직? 네, 명예직, 허직. 통정대부라는 관직을 받아요. 여기는 허직이에요, 허직.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족보를 연 다음에 자기부터 한 10대조 내에 통정대부라는 관직이 있죠? 이거 무조건 족보 산 거야. 그렇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시성이 없는 사람이 없고 뭐 얘기만 하면 다들 뭐 나는 무슨 성씨고 자기 집이 백정이다. 자기 집이 노민이었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도 진짜 명문가댁은 인구의 5%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다 샀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문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시성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전 이것부터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걸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조선 시작 시기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